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이란과의 협상 낙관론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란 측이 핵에 관한 것은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 석유, 가스와 관련된 엄청난 가치의 선물까지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이 이란 최고위급 인사와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핵무기 포기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란이 협상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강요된 전쟁이 계속된 동안 미국과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협상 주장과 이란의 부인이 반복되면서 국제유가는 지난 며칠 사이 10% 이상 급락했다가 다시 또 4% 이상 뛰는 등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로 이란전 또 그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트럼프발 뉴스로 흔들리는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최근 시장은 연일 퐁당퐁당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은 조기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하루 사이 또 꺾이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중동 지역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걸프국까지 참전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확전 가능성이 커졌고 또 미군이 결국 공수부대를 배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협상 시한 유예가 그저 시간 벌기에 그쳤다는 회의론이 다시 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늘 또다시 사모신용시장의 경고등이 켜진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죠. 다만 장 마감 후에 미국이 1개월간 휴전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방안을 이란이 제안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선물 시장은 다시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또다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상 확인해보면 다우지수 0.18%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7%, 0.84% 밀려났습니다. 간밤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이 특히 부진했습니다. 밤사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서도 환매 요청이 나오면서 펀드런에 대한 위험이 커지자 이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 우려가 부각된 영향입니다. 여기에 오늘 아마존이 새로운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프트웨어 주식들의 하락세가 더욱더 거세졌는데요. 이 영향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2.68% 떨어졌고요. 아마존 주가 역시 1.38% 내려갔습니다. 그나마 애플은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과 메타가 모두 1% 넘게 떨어진 가운데 테슬라는 유럽에서 1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판매량이 늘었다는 소식에 0.59% 상승했습니다. 또 오늘은 필수 소비재 업종 각광받으면서 월마트 주가 역시 1% 이상 올라갔습니다. 오늘 나온 지표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신호가 나오며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더 증폭시켰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미국의 3월 PMI 수치는 51.4로 지난해 4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제조업 수치는 괜찮았지만 서비스업 수치가 51.1을 기록하면서 11개월의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영향입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은 다시 강해졌는데요. 3월 투입 비용 인플레이션은 10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고요. 이로 인해서 평균 판매 가격도 2022년 8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외신에 따르면 S&P 글로벌이 집계한 3월 유럽과 일본의 PMI 지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에 가격 지표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이란 전쟁의 충격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미국의 4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은 연 1.8% 증가에 그치면서 지난해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생산성이 둔화되면서 단위 노동 비용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란 전쟁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시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동시에 모색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밤사이 미국 매체 악시우스에 따르면 미국과 파키스탄, 중동 주요 중재국들이 빠르면 26일에도 이란과의 휴전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앞서 언급한 대로 장 마감 이후에는 미국이 한 달간의 휴전을 제시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종전을 원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란은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협상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의 방향성을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 마감 전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미국이 1개월 휴전안에 급발락했습니다. 장중에는 미국과 이란의 물밑 협상에도 중동에서는 여전히 교전이 이어지면서 전쟁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도 참전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브렌트유는 다시 $100 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결국 WTI는 현재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99 후반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극심한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채금리는 다시 상승폭을 키운 채 마감이 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중동에 이 공수부대를 추가 파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다가 간밤 진행된 2년물 국채 경매 수요가 크게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름폭이 더욱더 확대됐는데요. 결국 2년물 금리가 0.07%포인트 급등했고요. 특히 30년물 금리는 어느덧 5%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중대 정책을 증시 개장과 마감 시간을 고려해 발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공격 유예를 발표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개장 직전에 공격을 보류하겠다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증시는 바로 반등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의 최후 통첩을 통보한 건 주식시장이 문을 닫은 뒤였고요. 지난 9일 장중엔 전쟁이 대체로 끝났다 말했다가 장이 끝나자 아직 충분히 승리하지 않았다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후 통첩을 연기하다 밝히기 약 15분 전에 국제 원유 선물 시장에서 매도 거래가 급증했다는 분석과 함께 행정부 기밀을 입수한 내부자가 부당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CNN은 이렇게 트럼프가 메시지를 내는 시점이 특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적하면서 전시 의사결정을 이끄는 동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뼈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동 사태로 자동차 업계도 고민이 많습니다. 전쟁이 혹여 길어질까 알루미늄 사재기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바레인을 비롯한 주요 제련 업체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이미 상당수 기업은 전쟁 전에 쌓아둔 재고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에선 공급 불안이 확산되면서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다시 들여오는 방안까지도 들여다보고 있고요. 비슷한 상황인 유럽에선 자칫 당장 오는 6월부터 생산을 줄여야 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옵니다. 기업들은 한 달 뒤면 치솟은 알루미늄 가격을 감당할 수 없다 경고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앞선 관세와 각종 공급망 혼란 위에 겹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우려를 한층 더 키우고 있습니다. 산업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손정희 회장의 히든카드죠. ARM도 대세인 에이전틱 AI에 올라탔습니다. 창사 35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만든 자체 칩을 팔기로 했는데요.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이 칩은 ARM AGI CPU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범용 인공지능 에이전틱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걸로 보입니다. 첫 고객사로는 메타가 낙점됐고요. 이외에도 오픈 AI와 세레브라스 등이 도입할 예정이고 한국의 SK텔레콤도 거론됐는데 반도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치플레이션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감한 영토 확장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선 알리바바가 발빠르게 변신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전틱 AI를 겨냥한 신제품을 연이어내놓고 있는데요. 플랫폼에 이어 차세대 CPU까지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를 함께 밀어붙이며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5나노 기반의 새 칩은 생성형 AI와 고성능 로봇, 엣지 컴퓨팅을 염두에 만들어줬고 직접 만든 AI 가속 엔진까지 탑재했는데요. 이 밖에 클릭 한 번으로 시장 조사부터 입점까지 책임져주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전용 플랫폼까지 선보이면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하드웨어를 포함한 풀스택 AI 기술 기업을 목표로 향후 수년간 우리 돈 80조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 본격적인 쩐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와 오라클이 텍사스주에 있는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확장을 포기하면서 새 주인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렸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빈자리를 꿰찼습니다. 주인의 이름 부지를 두고 메타도 임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입주하게 되면서 캠퍼스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가 나란히 자리하게 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고객의 수요와 자체 AI 개발을 위해 최근에만 서버 임대 약 $500억 투입하기로 할 만큼 데이터 센터 확보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을 앞두고 눈길이 가는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이 달 궤도에 우주 정거장을 띄우는 대신에 우리 돈 30조 원을 들여서 달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달 기지 구축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와 탐사 촬영 프로그램을 통해 달에서의 활동을 늘리고 통신과 발전, 항해 등을 위한 장비를 보내고요. 다음 단계로 준거주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정기적인 물류 운송에 나선 뒤 마지막 단계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시설을 만듭니다. 단계별로 얼핏 머스크가 들고 있는 카드들이 겹쳐 보이는데 나사는 다음 달 1일 달 궤도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2를 발사하면서 본격적인 프로젝트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 확대와 글로벌 탈중국 공급망 재편 기대가 맞물리면서 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2차 전지의 소재, 셀 업체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업황 전체의 개선 기대가 주가에 반영됐는데요. 2025년 하반기부터 미국 ESS 시장에서 탈중국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들 살펴보시면 어제 LG에너지솔루션도 10% 넘게 상승하면서 주당 39만 2,500원에 마무리가 됐고 에코프로도 6.73%, SK이노베이션까지 4%대 강세 보였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제유가가 10% 넘게 급락하자 항공주가 어제 강세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보류하고 이란과의 종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진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장 초반에 항공주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장중에는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대한항공은 2.26%, 진에어도 1.9%대 상승했고 제주항공도 0.99%, 아시아나항공까지 0.8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지난 17일에 미국에서 열린 GTC 2026에서 미래 핵심 기술로 꼽은 광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통신사들의 설비 투자 확대 기대감도 함께 반영됐는데요. 특히 AT&T 등 주요 통신업체들이 네트워크 고도화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장비 업체의 수혜 기대감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관련주들 살펴볼 텐데 어제 테마주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와이어블, 우리로, 그리고 기가레인, 에이스테크까지 모두 상한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삼천당 제약이 장중 한때에는 100만 원이 넘게 오르면서 주당 100만 원을 돌파하는 황제주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17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건데요. 삼천당 제약이 지난 19일 자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경구용 인슐린 후보 물질의 글로벌 임상 시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힌 것이 이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장중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약보합권에 마감이 됐는데 참고로 앱서마켓에서는 13%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외에 제약주들 살펴보시면 부강약품은 어제 17%대 급등,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도 9%대 상승, 셀트리온까지 6%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협상과 트릭, 위협 사이에서 국내 증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간밤 지정학적인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하락했고 유가도 다시 올랐었는데 1시간 전에 미국이 이란과 한 달 휴전 후에 종전 15개 안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휴전 기대감이 오늘장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양시장 2%대 강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2.7% 올라 5,553선, 코스닥은 2.2% 상승해서 1,121선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 줄여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국인의 코스피 현물 순매도가 이어진 영향이었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4거래 연속 매도 우위였습니다. 반면 기관이 9,7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개인도 7,200억 원 넘는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1,670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200억 원 넘는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6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기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ADR 상장 추진 소식에 6% 가까이 뛰었고 어제는 2차 전지 쪽이 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0% 넘게 상승했는데 글로벌 탈중국 전략의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 그리고 ESS 산업이 부각된 영향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가 7% 내외로 뛰었습니다. 반면 시총 1위 삼천당제약은 강세장에서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간 지속된 상승세의 피로감이 쌓인 만큼 6거래일 만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1,510원대를 넘었던 환율 1,500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1원 30전 내린 1,498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야간 거래에서는 소폭 오르면서 다시 1,500원 선에 다가서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새벽 6시 여교환율은 1,498원 50전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지금 미국과 이란 휴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환율 오늘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환시장 개장 상황 체크하시죠. 외국인 자금이 이번 달 들어서 추세적인 이탈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22조 원 순매도하면서 지난 1월과 2월 순매도한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피 지분율은 어제 기준으로 18.82%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외국인이 팔기 때문에 약시장을 준비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증권은 외국인은 역금융, 역실적 장세가 도래하면 다시 금융과 실적 장세를 준비하며 매수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앞으로 닥칠 한국 기업이 하향 시기에 충격을 상쇄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지금처럼 외국인이 팔아내는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해야 할까? 하나증권은 불가치한 역금융, 역실적 장세를 시장보다 한 박자 빠르게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리한 스타일을 미리 선별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라는 건데요. 과거를 되짚어봤을 땐 호실적과 저평가, 고배당 스타일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으로는 영원무역과 삼성증권, 삼성 E&A, 키움증권, 대한조선, 대덕전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외국인 종합생활 금융 플랫폼 기업인 한패스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최근에 공모가 대비해서 4배 상승을 기록했던 따따블 종목이 많았는데 한패스는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광통신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광통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만들어낼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란 전쟁을 둘러싼 종전 협상 소식이 시시각각 엇갈리면서 하락했습니다. 반면 미국이 이란의 종전 조건이 담긴 15개의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죠. 국내 증시 지금 프리마켓을 보시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1.3% 강세로 현재 거래가 192만 2,200원, SK하이닉스가 1.5% 상승하면서 10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1.8% 강세로 50만 1,000원, LG에너지솔루션 어제 10% 넘게 급등했었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0.5% 약세입니다. 거래가 39만 500원이고요. SK스퀘어가 1.7%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줍니다. 60만 5,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알테오젠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상승합니다. 삼천당제약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크게 뛰고 있습니다. 12.8%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105만 6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2% 상승하면서 15만 800원,
알테오젠이 0.1% 하락하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은 0.4%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19만 3,700원이고 레인보 로보틱스 0.5% 상승합니다. 60만 5천 원. ABL 바이오도 1.6% 뛰면서 현재 거래가 17만 5,6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타코와 트릭 사이 흔들리고 있는 국내 증시, 다시 커진 종전 기대감이 증시를 어디까지 올려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에서 3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 증시 낙폭이 커지자 손실이 난 종목을 팔기보다는 보유한 채 버티고 있는 전략을 택했는데요. 여기에 바닥이 머지않았다고 판단한 저가 매수세도 들어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지난주 서학개미들이 매수 우위를 보인 데는 순매도 종목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1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4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매출의 9%를 차지하고 있는 AI 서버 기업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수십억 달러 분량의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엔비디아 주가도 동반 급락했는데 서학개미들은 이를 매수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3위는 테슬라입니다. 주가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테슬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미국 교통당국으로부터 회사의 핵심 기술인 FSD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받게 됐던 소식에도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계획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2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란 전쟁 중에도 지난 18일까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지난 1년간 주가가 4배 이상 올랐는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기회로 보고 압도적인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추론 AI 칩을 자체 생산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마이크론 제품 수요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인 SOXL만 유일하게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SOXL 가격이 하락하다가 지난주 소폭 반등에 성공하자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한 일부 투자자들이 3배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하고 있기가 부담스러워서 포지션 축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도 살펴볼까요?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광통신주가 주목받고 있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광통신 기업들이 있었던 만큼 엔비디아의 GTC 2016 이후 광통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코닝이 8% 넘게 급등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놓은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코닝의 투자 의견 매수를 재확인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144달러에서 15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상향 조정의 핵심은 광통신 사이클에 대한 확신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될수록 단순히 서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GPU 한 개당 필요한 광섬유 연결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향후 2030년까지 코닝의 AI 관련 매출이 100억 달러 이상 추가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간밤 코어위브 주가가 날아올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놓은 종목 리포트가 촉매제가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은 코어위브가 79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에이전틱 AI가 막대한 인프라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코어위브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의 인프라 공급 부족 현상이 오는 2029년까지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로는 100달러를 제시하면서 주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즈호증권에서 내놓은 몽고DB에 대한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시티 애널리스트는 몽고DB가 AI를 활용해 개발자 플랫폼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AI가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 되면서 주가 반등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몽고DB는 2026 회계연도에 고객 수를 전년 대비 60% 늘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가장 주목할 점은 효율적인 성장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23%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 또한 290달러에서 325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몽고DB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AI로 인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AI로 인해 경쟁력이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한 겁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7분 지나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달 동안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또 큰 선물을 줬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그 가운데 또 뭐 중동에 군사 병력을 또 보낸다라는 또 보도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뭐 투트랙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떤 소식에 너무 이렇게 예. 뉴스의 흐름이 막 혼란스럽죠. 맞아요. 예. 한 3,000명 정도 되는 공수부대 지금 뭐 이동 중이라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또 한 달 휴전 가능성이 이스라엘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네. 그 한 달 동안에 그냥 뭐 재고 바닥난 미사일 다시 또 이렇게 채우나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거 하는데 이란에서 나오는 소식도 그거 하고 그 링컨 대통령 그 뭐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그 유명하잖아요. 네. 진짜 요즘 트럼프를 위한 그런 전쟁이고 시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저런 의혹이 나올 만도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 올리는 시간대가 예. 어느 정도 루틴하게 가고 있고 그 내용만 안다면은 얼마든지 그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니면 뭐 저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네요. 그런 의혹이 생길 만합니다. 매매로. 그러니까 그나저나 우리 정민 앵커는 진짜 트렌디하시네. 뭘요? 아니 이틀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 야수의 심장으로 그냥 SOXL 매수 들어갔다고 하시더니 바로 좀 전에 매도 우위 1위 종목이 SOX. 아까 매도 우위였다고? 네, 많이 판다고 사람들이. 아 그랬어요. 아까 나는 또 매수 우위길래 역시 정민 앵커가 사서 매도 우위였어요? 그게? 매도 우위 저는 그냥 그래도 뭐 기다리실 거지? 아니 저 그냥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아니 자꾸 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만천하에 공개를 하세요. 혹시 압니까? 그게 궁금해서라도 한 몇 부위라도 더 들어오실지. 자 여러 가지 저희가 또 시장을 둘러싼 이야기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우리 또 대표님 뉴스 타임라인 쫓아가기도 요즘 뭐 굉장히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리는 되세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예, 계셔. 쫓아가는데 허덕허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가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결국은 또 확전이 불가피해 보입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럴 때 빠져나가기 제일 좋은 방법이 반반이다죠. 반반. 네.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실제로 다들 대부분의 뭐 미국에서도 보면 열심히 지금 소위 뭐 군사 전문가든 뭐든 뭐 다들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저도 계속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들은 크게 두 파로 날리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그러니까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장기전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예. 얘기들을 하고 있고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쫓겨서 결국은 여기서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이 두 가지 양쪽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 주셨지만 지금 뭐 밤사이에도 그 소위 지금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네네. 말은 했고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보면은 기존의 그 해병대 이미 이번 주에 도착할 2,200명, 지금 출발해서 3주에 도착할 그 또 한 2,500명, 네. 그래서 한 5,000명 정도 있고 추가로 오늘 또 공수부대 또 3,000명을 또 보낸다는 거지 글쎄. 않습니까? 예. 이걸 다 합치면 거의 한 8,000명 정도를 거기에다가 넣고, 그러니까 미국의 최정예 소위 그 군대 자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러니까 협상용인지 네. 아니면 이 협상이 결렬됐을 때 정말로 이제 아니면 또 내지는 거기에 시간을 벌어서 그 안에 다 모아놓고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로는 이번 주가 근데 확실한 건 다들 이번 주가 고비인 건 같다. 이번 주가. 예, 이번 주는 고비인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이제 5일이라고 하는 얘기도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쨌든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뭔가를 예측해서 한다기보다는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뭐 하도 황당한 상황을 갖다가 뭐 일상처럼 겪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이것도 웃겨요. 주장은 그렇게 막 쏟아지는데 지금 이란에 누구하고 협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란의 외무부가 됐건 무슨 뭐 국회의장이 됐건 혁명수비대가 됐건 그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보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계속 이란에 신뢰할 만한 뭐 존경받는 뭐 최고 지도자급 하고 한다니까 이런 식의 애매하게 불투명하게 가는 것도 참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근데 또 그러려니 해요 또 세상이.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초반에 예. 기억하시겠지만 본인들이 처음에 폭탄 투하를 해서 네. 하메네이 아버지 하메네이를 비롯한 한 50여 명 네. 소위 그 핵심 지도자급을 다 첫날 28일 날 다 제거했다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협상 대상을 그때 본인들이 다 날린 거지 않습니까? 예. 어찌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 좀 된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그 이스라엘에서 그 라리자니 네. 또 제거한 그 실제 현재 지도자였죠. 네. 그러니까 거기가 최대 이제 협상파에 가까운 그랬죠.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분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협상할 수 있는 그 온건파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또 협상을 해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사라져서 지금 다들 걱정하는 거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남은 건 강경파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럼 과연 이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겠느냐 첫 번째고 네.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내세운 게 또 쿠슈너하고 위드코프 네. 이미 앞에 그 폭사시키기 직전에 협상을 진행해 왔던 그랬죠. 대표 미국 측 대표들이었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둘이 잘못 보고해서 잘못 보고해서. 그러니까 또 내지는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로 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영국이나 다른 쪽에서 나온 오만이나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그때 이란에서 놀랄만한 협상 조건을 제시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반대로 사실은 그러니까 이란이 즉각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게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들 의심하는 거는 그 큐슈너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사위인데 사위. 예.
여기가 유태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타냐후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최대로 반대하고 가장 강성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인데 네타냐후가 미국 가면은 백악관 거기 그 소위 그 손님들 묵는데 안 묵고 큐스너 집에서 묵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가 좋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트럼프의 귀에다가 네타냐후의 의견을 가장 잘 전달해주고 예. 설득하는 중심 역할을 큐시너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근데 그들이 맨 앞에 지금 현재 여전히 협상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협상이 과연 잘 될까? 결국은 시간 벌어서 결국은 지상군 투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든 장악하려고 미국이 물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지금 중간에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시장에서 보면 비관론적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태풍 속에 그 눈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또 거꾸로는 트럼프 이제 반대로 이쪽 편에서는 이제 소위 이것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트럼프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갖고 결국은 여기서 빨리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또 아마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많이 알려진 차트일 것 같은데 네. 결국은 트럼프 스트레스 지수. 한번 보고 갈까요? 예, 요걸 이제 도이치 예. 뱅크에서 재미있는 지수를 만들었더라고요. 뭘 갖고 왔냐면 S&P 500 한 달 주가 상승률 하락률 첫 번째. 예. 그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금리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트럼프 지지율. 어허. 그다음에 물가, 1년짜리 그 예상 물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주가가 떨어지면 스트레스 올라갈 거고, 금리 올라가면 스트레스 올라갈 거고, 지지율 떨어지면 스트레스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 스트레스 올라갈 겁니다. 이제 그거를 딱 이퀄 웨이트로 그러니까 동일 가중으로 해서 만든 건데, 지금 보시면 과거 최고의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취임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여기 올라갔을 때마다 트럼프가 탁호를 했었다라는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보편관세 시행 연기했을 때도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갔을 때고요. 그다음에 파월 해임하겠다고 으름장 놓다가 백지한 것도 저게 급등했을 때, 그린란드 무력으로 이제 뺏겠다 했다가 갑자기 백지한 것도 좋대. 그래서 지금도 보면 상당히 오히려 그 모든 거를 넘어설 정도로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압력 지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트럼프는 결국은 뒤로 물러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이제 압력 지수다. 이렇게 저 보시면 지수가 위쪽에 갔을 때는 그만큼 증시는 하락 압력에 시달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게 올라가면 올라가서 거꾸로 트럼프가 탁구할 수 있는, 물러설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커진다라고 해석을 시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 하나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미국 국방부가 지금 요청해 놓은 2천억 달러. 네.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느냐 여부가 제일 관건이다. 아하. 결국은 전쟁도 돈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일주일에 지금 대충 쓴 게 한 110억에서 120억 달러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말이 그렇지, 우리나라 돈으로 매주 18조씩 쓰고 있는데 그 돈을 계속 감당하려면 지금 한계에 벌써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돈을 만약에 2천억 달러를 승인을 한다면 그러면 대략 한 4, 5개월은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부터 대략 좀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그러면 한 9월까지 가나요? 거의. 그렇게까지니까 결국은 돈이 있어야 전쟁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조만간 올해 안에 지금 미국의 지금 그 부채는, 정부 부채는 지금 40억 달러 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좀 지금 금리 올라가는 게 딴 거 아니고, 지금 전쟁도 전쟁이고, 오일 뭐 유가, 물가 다 있지만, 지금 미국의 지금 슬금슬금 알고 모르게 지금 계속 지금 그 부채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계속 빌려줘도 돼?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이 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은 당연히 좀 100% 반대고, 지금 공화당도 이제 당연히 밑에 그 일반 의원들은 반대가 좀 많은 편인데, 근데 미국 하원 의장, 그다음 미국 상원 의장은 이 찬성하는 쪽에 그런 이제 말을 또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공화당이 또 다시 뭉쳐갖고 저걸 승인을 해주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군자금을 확보를 하는 거니까 그것 자체는 시장에 안 좋은 사실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금리가 오히려 위로 또 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의회에 요청한 2천억 달러가 언제 어느 규모로 통과되느냐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만 봐서는 별로 뭐 이렇게 시장 걱정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미국 장이 3대 지수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낙폭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 와중에도 우리 MSCI 한국 지수는 야간 선물은 보니까 플러스가 났더라고요. 소폭이지만. 그러니 뭐 미국 그 정도 빠져갖고는 괜찮다 하는 정도였는데 장 마감 이후에 어떤 뭐 휴전 가능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유가 훅 꺾이고 지수 선물 지금 강하게 또 플러스로 돌고 이러니까 우리 시장은 오히려 야간 선물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장은 걱정은 없는데 좀 길게 봤을 때 아니 소위 지금 이제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게 한 15개 정도 포인트를 갖다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란에다가 협상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지금 핵하고 미사일 주권 포기해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지배력도 포기해라. 이게 미국의 요구사항이고 이란은 그러면 미국한테 침략 재발 방지해라. 그거 확실하게 해라. 피해 배상해라. 그리고 제재 해제해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관리는 계속 우리가 갖고 가겠다. 이게 이 평행선에서 이게 협상이 되겠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고 원래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측이 주장했던 것들은 이미 상당 부분은 네. 그 소위 2월 28일 때리기 전에 그 협상 테이블에 꽤 올라와 있었던 그랬죠.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상당 부분 이제 그러니까 미국 측 얘기는 아니고 나머지 영국이나 오만 측 얘기를 들어보면 꽤 많이 받아들여졌었다. 또 심지어는 그 얘기로는 그러니까 뭐였냐면 거기서 원래 핵무기는 지금 이번에 죽인 아버지 화면에 있는 하람이라고 그래갖고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금지하는 사람을 죽여갖고 오히려 지금 강경파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이미 한 달 사이에 방향을 완전히 몰아간 셈이 아이러니하게 돼버렸고 또 두 번째는 그때 이미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지금 60% 고농축 그 우라늄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90%로만 만들면 바로 이제 소위 그 무기를 만들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때 제시했던 게 뭐냐면 그 60%를 희석시켜 갖고 다시 30% 이하로 저농축을 만들겠다는 제안까지 이란에서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말씀 주신 대로 네.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번에 협상에 상당히 비관론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 이란이 여기서 갑자기 그걸 또 다시 받아들여 이렇게 두들겨 맞고 언제 또 두들길지도 모르는데 네. 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냉정해 보면은 이것이 아주 낙관적인 상황은 분명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는데 다만 이렇게 유야무야 덮고 끝낸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나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그러면 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의 그게 살상을 하고 그렇게 파괴를 하고 또 에너지 시장에 뭐 공급망을 갖다 이렇게 교란시켜서 이게 정상화되는데도 제법 시간은 걸릴 테고 왜 했는데라고 했을 때 참 할 말 없겠어요. 이래놓고 나서 이걸 덮어 지금 이렇게 그것이 결국은 이 전쟁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들 승리하지 얘기한. 못하는 이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가 처음에는 정권 그 소위 교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지금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정권 교체인데 지금 여전히 남은 건 다 강경파밖에 없는데 이전에서 원래는 그러니까 소위 미국 말 잘 듣는 온건파로 교체하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그때 다 죽여버려갖고 지금 남은 거는 지금 강경파밖에 없으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처음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봉기 일어났고 해결될 거라는 이제 오판이 첫 번째였고 그 이후로는 목표가 계속 바뀌면서 대체 우리가 뭘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도 불분명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한 달을 끌고 있고 그 사이에 계속 때리면은 이란이 결국은 다 붕괴돼 갖고 저항 못하겠지 했는데 지금까지 오히려 지금 저항의 강도는 계속적으로 은근히 좀 더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거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도 발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확실한 거는 트럼프는 발은 빼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말로는 적어도. 왜냐하면 아까 봤지만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의회가 돈 안 주면 계속 끌고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우리 불가항력이라는 얘기 요즘에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불가항력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제가 또 밤사이 이런저런 월가 그걸 시황을 보면서 느낀 게, 야, 시장 참 강하다 싶은 게 이 와중에 과거에 뭐 전쟁으로 인한 그 시장의 흔들림은 단기에 끝났다는 학습 효과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제 나온 지표들도 보니까 S&P 글로벌 뭐 PMI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이제 조금씩 전쟁 후유증이 반영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또 사모 신용 쪽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불거지고 등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쨌거나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뭔가 자꾸 상승의 모멘텀을 갖다 찾으려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센티멘트는 여전히 강하다는 느낌. 이게 일단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놓고 보거나 이제 오일 시장을 놓고 보면 약간 그래 보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일어난 전쟁은 아니잖아요. 냉정히 보면은. 미국에서 일어난 전쟁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 중동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리고 유가도 엄밀히 보면 지난주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WTI고 브렌트가 메인은 아니거든요. 중동산 원유가가 지금 메인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중동산 원유를 보는데 여전히 두바이유나 오만 유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그러니까 약간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대응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그래도 일본, 한국, 대만도 요즘 약간 예. 삐그덕거리던데 지금 소위 이제 그 오일 쇼크를 겪었던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소위 이제 대응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대만만 해도 지금 LNG가 지금 한 달치밖에 없어갖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좀 위험에 빠진다. 그래서 지금 TSMC가 그럼 공장 못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좀 세워놨던 1년 전에 세워놨던 좀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돌리겠다고 좀 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호주도 여기서 좀 더 가면은 비행기가 못 뜹니다. 왜냐면 ZU가 그 재고가 한 달인데, 아하. 근데 지금 이미 한 달 다 돼가고 있잖아요. 예, 지금.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운항수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해외여행 가시려는 분은 미리 지금 그 뭐죠? 그 발권을 해놔셔야지 안 그러면 저기 그 뭐죠? 그 유류할증료 뒤에 아주 크게 붙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지금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일부를 제하고는 지금 그러니까 아시아권의 여기는 피부로 벌써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 나라들은. 근데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이 지금 월가나 이런 데서 우리 맨날 숫자로만 보니까 예.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 보이지만 냉정해 보면은 어쨌거나 좀 뭐랄까 피로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갖고 왔던 차트는 미국의 개인 거래 비중은 확실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 개인 거래 비중은. 미국에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4번 차트를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것이 지난 한 6년간 2019년도, 8년도부터 해서 그 단일 개별 종목들 거래될 때 개인의 비중이 몇 %나 차지하느냐. 오, 저렇게 뚝 떨어졌어요? 네, 보시면은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급락을 했죠, 확실하게. 어허. 보시면 이게 지금 8.1%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높을 때는 한 14, 15%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예. 보시면은 그럼 거기에 비하면 확실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개인들 주도로 모든 시장이 아하, 움직였었는데 예. 개인들이 확실하게 좀 뭐랄까 좀 지쳤다. 이거는 지금 거래 비중에서 확실히 좀 나타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우측에 있던 차트 더 하나 열어봐 주시면 뭐냐면 요게 좀 긴 호흡의 차트인데 우리로 따지면 신용잔고. 이제 신용잔고가 증가하면 지수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이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이것이 보면 이제 꺾이는 타이밍이 옵니다. 꺾이는 타이밍.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올해 들어와서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확실하게. 지금 그러니까 1, 2, 3월 들어오면서. 저 데이터가 언제 것까지입니까, 대표님? 이것이 계속 월별로 이렇게 발표가 월별로 예. 그러면 한 2월 정도까지. 네네네. 근데 이미 이제 좀 꺾이고 있었거든요. 2월부터 이미 꺾이고 예. 있었다. 지금 보면 이게 좀 싹 꺾이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시면 확실하게 그 미국의 그런 뭐랄까 지금 B2, 그러니까 이제 의욕이 넘치는 거죠, 그냥 주식. 근데 그것 자체가 어쨌거나 지금 상당히 우상향하다가 꺾여서 이것도 물론 다시 더 올라갈 수도 있게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3월 달까지 이렇게 온 걸 봐서는 이게 좀 확실히 아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그 거래 비중도 줄었고 지금 B2도 이제 추가적으로 증가보다는 이제 둔화되는 쪽으로 나타나는 걸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잘 버티고는 있으나 이것이 그러니까 막 기회를 노린다라기보다는 좀 힘이 좀 빠진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이것 자체가 이게 이제 시장에 이제 소위 넘쳐나던 돈들이 조금은 쪼임을 받는 이게 이제 사모신용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 파악을 하니까 금리 올라가는 건 또 사실 신용이 좀 그 돈이 덜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시장 상황에 큰 부담을 주는 건 맞고 은근히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5,542, 5,590 다시 0.6% 상승이 예상되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0.4% 상승 예상됩니다. 1,126. 정말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9만 4,100원이고 SK 하이닉스 이제 미국 ADR 상장을 앞둔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2%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호가는 100만 8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2.8% 상승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오늘 1% 상승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49만 7천 원이네요.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157만 원 선, 그리고 SK스퀘어도 2.8% 상승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가 129만 5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 기아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지금 12% 급등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105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1.68% 상승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호가는 35만 5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60만 8,000원으로 1%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에이벨바이오가 1.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6천 원. 리노공업 2% 상승 예상되고 리가켄바이오 호가 20만 9,500원. 팩트로는 0.6% 하락 예상됩니다. 그리고 코오롱티슈진도 오늘 코오롱티슈진은 보합권 예상되고 있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 자, 오늘 양시장 지금 호가 1% 상승 예상되네요. 오늘 또 종목별로도 그렇고 장중 출렁임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사실 중동 쪽 이슈 자체가 워낙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예측 자체도 쉽지 않은 시장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요즘 다들 그러시잖아요. 뭐라고요? 굳이 뭐 강원도까지 갈 거 없다. 그냥 폰만 들고 있으면 침대에서도 소파에서도 할 수 있다. 피닥랜드, 강원랜드 갈 거 없다. 강원랜드. 강원랜드 갈 거 없이 그냥 가운데까지 갈 거 없다 들었어요. 강원랜드. 강원도까지. 강원도. 그러니까 뭐 이만한 공인된 그게 어디 있습니까? 도박장이 피닥 뭐 매일매일 정말 짜릿짜릿하잖아요. 아까 동시호가 소개하는데도 뭐 0.몇% 하락 출발 말 끊어지기 전에 예, 플러스 바로 0.5로 예. 막 바뀌고 이런 상황이니까 오늘이야 지수 자체는 뭐 오르는 날 아닐까 싶은데 저러다 또 오후에 훅 빠지면 진짜 할 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용장고도 그거 하지만 근데 갖고 오신 자료 중에 미국의 헤지펀드는 왜 또 공매도를 늘리는 그림이 나오네요. 말씀 네. 기본적으로는 미국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가장 좀 뭐랄까요 좀 발빠른 대응, 발빠른 애들이죠. 예, 네. 발빠른 대응. 뭐 그렇게 기관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데들은 아니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개인들만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개인들은 사실 역대급으로 이미 주식을 꽉꽉 채우고 있고 신용까지 써서 미국 투자자를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목이 찼냐 거 아니냐 보는데 헤지펀드들도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건 골드만삭스하고 거래하는 헤지펀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겠지만, 예. 뭐 근데 대형 헤지펀드들이 많을 테니까.
근데 보시면 이제 이 프라임 구간에서 이제 헤지펀드들 중에 이제 총 레버리지와 순 레버리지를 일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뭔 거냐면 총 레버리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헤지펀드들은 그러니까 롱온리를 안 하고 이제 사고 바이앤홀드가 아니라 한쪽은 사기도 하고 한쪽은 팔기도 합니다. 숏을 치기도. 그래서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전체를 그냥 더한 겁니다. 그냥 더하면 총 레버리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얼마나 소위 노출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노출은 2021년 바닥 대비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지금 레버리지가 보면은 거의 한 4배 정도 되죠. 맨 처음에 보시면 310%니까. 그러네요. 레버리지가 한 4배 정도까지 쓰면서 어쨌거나 시장의 노출도는 최대한 높여놓은 거다. 첫 번째인데 그 두 개를 이제 뺀 것이 순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롱과 숏 중에 위로 올라가면 롱을 더 많이 취하는 거고 아래로 내려오면 숏을 더 취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회색선이 지금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은 시장이 기본적으로는 숏 마인드가 더 많다. 기본적으로 예. 하락 방향의 베팅이 좀 더 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지금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지금 시장에 익스포저 그 노출을 잔뜩 시켜놨는데 좀 불안해. 그래서 아직은 버티긴 하는데 좀 상대적으로 하락에다가 좀 배팅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우측에 하나 더해서 이제 공매도 비중, 공매도 비중을 놓고 봐도 지금 2021년대 피크에 준하는 오른 차트를 한 번 더 넘겨봐 주시면 여기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쭉 선을 긋고 맨 위에 보면 이것이 2021년도 제일 말쯤에 제일 높았던 그 정도 숨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뭐랄까 이게 시장이 좀 너무 많이 올랐으니 이게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러니까 공매도를 통해 갖고 좀 포트폴리오를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으쌰으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몸조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몸조심 모드에 좀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혹시라도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걱정하는 대로 이번 그 중동전이 좀 더 장기화되고 유가도 올라가고 이러면 이거 몸조심에서 넘어서 이제 사실 탈출하려고 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트럼프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그 트럼프가 보통 이제 뭐 트루스 소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매체를 통해서 여러 메시지를 내놓잖아요. 그런데 간밤에는 보니까 그 이란과 협상 얘기 나오기 전에 그 선물 쪽에서 원유 선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거래량이 폭증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주가 조작 합동 대응반 뭐 이런 걸 파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좀 말씀 주신 대로 예. 희한하게 트럼프가 이렇게 의미 있는 시장을 확실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네네. 때 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글쎄. 이번에 이제 제대로 예, 걸린 것 예,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예. 온 세상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란 협상 우리 하고 있다라는 발언 네네. 그러니까 장 열리기 2시간 전이죠. 예. 그 하기 15분 전에 예. 정확히 15분 전에 지금 보면은 왼쪽은 WTI 브렌트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소위 이제 원유 선물을 숏을 친 거죠. 예. 거래가 빨딱 섰네요. 예, 매도에 배팅을 맞아, 한 겁니다. 맞아. 예. 이것이 이제 한 그러니까 5억 8천만 달러 네네. 뭐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측에는 S&P 500 선물 지수를 롱을 한 겁니다. 하하. 이거는 15억 달러 정도를 샀거든요. 대략 이걸로 15분, 저걸 다 포함하면 20분 만에 저거를 거의 다 그 직전에 사갖고 저희 지금 이게 그 피크 제일 좋은 시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요 20분 만에 얼마를 벌었을 거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한 1억에서 1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500억 원에서 한 1,800억 정도를 벌었겠네요. 그러니까 20분 만에 한 1,800억 정도를 벌었으니까 그분은 투자의 신인 거죠. 누군지 몰라도. 투자의 시. 투자의 신이죠. 20분 만에. 저게 벌써 파이낸셜 타임스구나. 네네. 냄새 난다는 얘기죠. 아, 그럼요. 이게 저 모든 정도, 사람이 봐도 저 누가 봐도 저거는 예. 내부자 거래예요, 저거는. 이건 계좌 까보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저건 왜냐면 저게 케이만 제도에 있지 않는 한 누가 보면 까면 나올 텐데. 저 우리 한국 기준으로는 저 폐가망신 시켜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억해 네. 보시면 10월 3일인가 2월에
주말 동안에 그때 그 비트코인이 박살났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중국이 갑자기 관세 다시 100% 올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정확히 저런 있었습니다. 15분 전인가 갑자기 해지하는 그러니까 쇼 치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 얘기 저희 그럼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3월 25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혼조로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일단 지금 유가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란 쪽에서는 또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다가 또 중동에 있는 파병 소식까지 보도가 나오면서 글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엇갈린 소식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조금 헷갈리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선물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양시장이 또 상승이 예상됐던 부분이고요.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2% 상승합니다. 5,680, 코스닥도 0.9% 올라갑니다. 1,132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8% 올라갑니다. 19만 3,400원, SK하이닉스 3% 올라가네요. 101만 6천 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5% 올라가고요. 현대차입니다. 4% 상승합니다. 51만 4천 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권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2% 올라갑니다. 159만 3천 원, SK스퀘어도 3.7% 상승 중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올라갑니다. 135만 6천 원, 두산에너빌리티도 10만 2,400원으로 2% 상승이고 기아도 2.6% 올라갑니다. 16만 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와, 삼천당제약 오늘 13% 급등합니다. 어제 하루 좀 쉬나 했더니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화면에 저희가 약간 조금 시세가 좀 지연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삼천당제약은 1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은 0.8% 떨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각각 1%대의 상승세입니다. 주가는 15만 1,000원, 그리고 19만 5,8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1% 올라갑니다. 6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ABL바이오가 1.7% 올라갑니다. 17만 5,900원. 리노공업도 올라가고요. 코오롱캐시준이 2% 상승합니다. 9만 5천 원. 리가캠바이오도 1.7% 오름세고 페트로는 떨어집니다. 3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 좋습니다. 지금 네페스아크, 그러니까 뉴로모픽 쪽이죠. 이쪽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은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4.6% 올라갑니다. 17,640원. 그리고 에이직랜드도 1.6% 상승세고요. 네페스아크는 7.98% 상승하면서 28,400원 선. 그리고 네페스는 9%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광통신 쪽 오늘도 좋네요. 지금 한국첨단소재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빛과전자 14% 급등하고 있고요. 우리넷도 9% 강세입니다. 그리고 RFHIC도 2% 상승 중이고 대한광통신 1.8% 올라가고요. 성우전자 44,550원으로 2% 상승세. 오이솔루션도 12% 급등합니다. 38,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광케이블, 광섬유, 광통신 좋네요. 이러다 보니까 통신장비 쪽도 어제도 좋았죠. 오늘도 좋습니다. 지금 통신장비 쪽에서는 소닉스가 지금 28% 급등 중이고요. 우리로도 15%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산네트워크스도 6.6% 상승 중이고 웨이브 일렉트로도 올라갑니다. 광통신, 통신장비 다 좋아요. 어제도 좋았죠. 자, 그리고 생명보험 쪽도 좋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이 지금 11% 급등합니다. 17,320원 선. 삼성생명도 4% 강세입니다. 23만 1,5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리안리 재보험사 같은 경우 소폭 상승 그치고 있고 한화생명이 2.58% 상승합니다. 4,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팅 쪽도 좋아요. 5G 쪽도 좋고 양자 컴퓨팅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ICTK가 1.6% 상승세고 이 양자 컴퓨팅 쪽에서도 기존의 관련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통신 장비라든지
광통신 쪽, 이쪽이 또 양자 컴퓨팅으로도 엮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한국첨단 소재, 우리로, 우리네, 솔리드 이런 종목들이 또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이쪽 섹터 상승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는 3,22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43억 원, 2,049억 원 순매수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76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3억 원, 40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760계약가량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네요.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은 2원 20전 하락한 1,49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시장 자체는 대형주 좋네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고 현대차도 좋고. 네, 전반적으로 예. 다 좋은 흐름이죠. 네. 환율이 개장가가 1,493원. 93원. 예. 어제 95원 20전 마감에 93원. 예. 그리고 금리도 소폭 하락, 외국인 순매수 거래소에서 그리고 개인들은 차익 실현. 잘하네요, 개인들. 갖고 노는데 요새 외국인들. 예. 아까 저희 했던 얘기 조금 더 이어서 들어볼게요. 예, 그, 결국은 예. 저 부럽다. 첫 번째로는 이게 뭐 거의 트럼프로부터 계시를 받는 뭐 이렇게 신들린 뭐 그런 수준인 것 같아서 어떻게 15분만 전에 정확히 그렇게 매수를 낼 수 있느냐. 근데 그러니까 아마 미국 내에서는 그래갖고 지금 그 소위 월가에서 좀 발끈하는 거죠. 장난해? 뭐 이거죠 이게.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고 이게 다들 의심들 한 거거든요. 네.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1년새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쨌든 트럼프 측근에 누군가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그런 거. 그러면서 그걸 그냥 내비둬? 뭐 이런 거. 이게 특히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들이잖아요. 미국이 네네. 특히 월가. 예, 근데 예. 시장을 교란하는 행동들을 과연 내비두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그걸 용인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인데 저것도 뭐 정부 당국이 나서갖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게 제대로 조사가 될 거냐에 대한 벌써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대목이 오면은 꼭 이렇게 참 허무해지는 게 무슨 종목 토론방이나 이런 데서 어떤 주가의 적정성을 두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야 이거 좀 거품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누군가 또 이제 반론을 하게 야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이 종목이 이렇게 가는 게 다 이유가 있다 이러는데 아까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그 유가가 급락하기 전 S&P 500이 선물이 급등하기 한 15분 전에 그렇게 탁 매매에 들어갔던 대량 매매를 한 사람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저렇게 귀신같이 맞췄을까? 이 바닥이 공부 갖고 되는가 싶기도 하고 참 공부 많이 해서 저렇게 돈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장이 좋으니까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만 은연중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흔들렸고 유가를 쳐다보고 전쟁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기저일은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어떤 좀 시각이 바뀐 거 아닙니까, 대표님? 지금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이제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채권은 좀 다르게 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일단 전쟁에 집중, 유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채권 시장은 조금 더 중앙은행들의 방향성이 좀 더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온 게 뭐냐면 원래 방향성은 이제 소위 이제 그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데들이 이제 대부분 미국, 영국, 뭐 이게 ECB, 유럽, 그 다음에 스위스, 스웨덴,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요 정도까지 이제 여기 한 9개 의 이제 소위 기준금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그 코멘트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것이 올라가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그냥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제 저 차트가 내려오는 거는 앞으로 내릴 거다. 보시면 좋을 거 몇 개가 그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앞으로 올리는 더들이 더 늘어나는구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지난주 FOMC 발표 직전에까지 잡혔던 거거든요. 보시면
8개가 지금 다 앞으로 올릴 거다. 예, 지금 잡혀 있는 건데 지금 미국도 이제 동결인데 거기서 일부 얘기는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까지 포함하면 그냥 9개 전체가 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이 중앙은행들 정도 되면 이들의 금융자산들, 이 나라의 금융자산들이 전 세계 금융자산 거의 대부분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사우디나 이런 이제 중동 금융자산은 좀 제외되긴 해야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지금 이전까지 올해 들어와서 다시 이제 분위기가 좀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장에 좀 돈이 풀리는 유동성이 확대되는 분위기로 잡혔다가 지금 유가에 발목 잡히면서 다 물가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다들 지금 마음을 잡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너무 장기화되면 이들이 이제 올리는 것들이 다 강화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썩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빨리 트럼프가 말한 대로 협상이 잘 돼서 정말로 의미 있는 결과가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좀 나와주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빠졌습니다. 뭐 우리 BOK는요, 한은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분위기는 이제 우리 신현송 예. 그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한은 총재 후보가 됐죠. 거의 뭐 확정적이라 확정이라고 봐야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블룸버그에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실용적 매파. 실용적 매파. 네. 실용적 매파. 네, 실용적 매파. 그래서 상황에 잘 맞추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근데 원래 이코노미스트들은 웬만하면 다 매파입니다. 예. 보수적으로 또 보는 중앙은행 총재 자리가 또 그런 맞습니다. 성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유가발 물가 급등이 나타날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관측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일요일 날 아마 그 관련된 그 발언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BOK도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선제적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다들 이제 보니까 이분의 최대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슈퍼스타거든요, 사실. 이쪽은 학자로서는 슈퍼스타입니다. 네. 특히 금융, 재무 이쪽으로는 금융시장 쪽으로는 슈퍼스타인데 다만 이분이 너무 학자, 현역으로 너무 열심히 장기간 뛰셔갖고 조직 관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게 한은이라는 거대 조직인데 상당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그 소위 이제 그러니까 뷰로크러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위 그러한 그 쪽과 행정 부서들 인원들과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갈 거냐는 아직 검증이 한 번도 안 돼서 그것이 과연 이제 잘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기사 마무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분한테 알아보는 시각, 소위 그 학자적 능력, 식견, 전망 뭐 이런 거 탁월한데 이제 과연 그 조직을 잘 관리해 갖고 그 분위기 또 내지는 이건 정치력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설득하려면. 저만한 또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분도 드물죠. 그러니까 국제적도 그러고 국내도 하고 그래요. 이걸 다 같이 해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과연 이제 그러한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아마 시장의 질문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물 건너간 것 같고 간밤 그 2년물 그 미국에서 그 국채 경매 있었잖아요. 이게 최대 부진했죠. 응찰률이 엄청 맞습니다. 오죽하면 딜러들이 떠하는 물량이 지난달 대비 2배 이상이었다면서요. 최근 아마 몇 년 사이 가장 예. 낮은 응찰률이었을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그럼 결국에 고금리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반반 받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짜장 짬뽕 반반은 좋은데 이건 안 좋은데 이게 지금 이것이 협상 타결될지 장기전 갈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잘해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식은 잘 되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채권 투자자들은 왜냐하면 이런다고 유가가 바로 급락할 거냐? 그러게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가는 안 그래도 상방 압력을 원래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유가까지 덮쳤기 때문에 이미 보니까 아마 이번 주면 확실히 미국 개솔린 그 휘발유 가격은 4불 넘겠더라고요. 다 목에 탁 찼던데. 그렇죠. 다 찾고 디젤은 이미 $5 넘었고 이거 보면 이거 다 PPI에 바로 전가됩니다. CPI도 연관돼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채권 투자자들이 몸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 중앙은행들도 분위기가 다 이런데, 근데 전 세계가 다 이러면 그러면 해외에서 좀 과연 미국 국채를 사야 되냐는 고민도 같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달러는 일부 갖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흥미로운 것은 지금 달러는 강세인데 네. 여전히 국채는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확실히 연결고리는 좀 끊겨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지금 미국 달러를 가져가겠지만 미국 국채의 매력은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아시고 이 미국 장기물 국채 투자자들 지금 권유를 작년에 많이 해서 좀 꽤 물려 계시던데 투자의 기회는 오긴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게 경기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면 이제 채권 금리는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타이밍을 좀 더 기다려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당분간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 이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중요한데 과거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또 이제 희망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네. 제가 그래서 마지막 차트를 예. 이렇게 희망을 예. 가져보자라고 희망적인 차트. 예. 갖고 왔는데 예. 뭐냐면 1939년 이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85년도 네. 중에 지정학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래서 지정학 사건이 이번 이란 전쟁 같은 거 있었을 때 통상적으로는 한 18일에서 20일 사이에 바닥을 만들더라.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소위 그 트레이딩 데이 기준이니까 네네. 한 4주 되겠죠. 그럼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한 달 꽉 채워 갑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번에 협상 얘기가 나왔으니 과거의 경험상으로 놓고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는 이때 뭔가 이제 바닥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을 최대한 많이 받으셔갖고 많이 받아가지고 예, 마무리를 잘 져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환율 1,500원대 안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1,500 안짝이요. 1,500원대 안착. 그러니까 1,500원 위에서 이거 더 위로 올라갈 거냐? 그 이제 1,500원 위에서 놀자라는 환율이 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유가가 정말로 우리가 우려하는 장기간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그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 같고. 장기간 고유가가 지속될 네, 경우. 그렇지 뭐 않으면 그때는 답 없죠. 예, 예, 하기야. 그러면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텐데 지금 3월 20일까지 우리 무역 수지 보시면 예. 지금 그러니까 2월까지가 240억 달러였고 네. 3월 20일까지가 140억 달러거든요. 예. 합쳐 보면은 거의 40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지금 올해 이번에 3월 달 끝나면 400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대 최고가 2017년도에 950억 달러가 역대 최고인데 예. 올해 보면 그거를 완전히 뛰어넘을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1,500원대가 넘는 환율 약세를 예상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좀 되잖아요.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동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결국은 이렇게 좋은 무역수지 흑자 예.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환율은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것이 맞다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이번에 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미국 달러도 약세가 좀 더 강화될 거라는 것에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은 좀 더 배팅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국 달러를 네, 선호했지만 네. 흐름은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 국채의 수요가 없는데 글쎄.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간다? 그건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보다도 코스피가 강합니다. 현재 2.8% 가까운 오름세로 5,700선 회복했습니다. 5,70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1.7%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면서 1,140선에서 움직입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1,30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5,143억 원, 5,4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6,899억 원 팔아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반대 분위기입니다.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07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552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735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통신 장비, 디스플레이 패널, 전기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는 업종 많지 않습니다. 세 종목이 있는데요. 카드와 기타 금융 그리고 교육 서비스 업종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통신 장비주가 계속해서 갑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광통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GTC 2016에서 미래 핵심 기술로 광 반도체를 꼽았다는 점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소닉스 그리고 이노 인스트루먼트, 한국 첨단 소재, 우리로까지 모두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빛과전자도 16.8% 급등하면서 3,0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반도체 섹터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관련주 오름세입니다. 이쪽에서는 오킨스 전자가 10.3% 강세로 거래가 21,100원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7.1% 오름세로 15,750원. 코리아 서키트가 10.1% 강세, 거래가 71,800원으로 집계됩니다.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8.8%, QRT도 4%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역시 오름세입니다. 넷패스아크가 11%대 강세 보여줍니다. 29,200원. 넷패스도 10.4%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23,35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계속해서 6.7% 강세고 노타가 7.3% 오름세로 43,20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8.7%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흐름 보시죠. 오늘 외국인 종합 생활금융 플랫폼 기업인 한패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승했는데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34% 급등하면서 거래가 44,550원, 45,200원 집계되고 있고요. 또 K뱅크와 S팀도 반등합니다. K뱅크는 6거래일 만에 그리고 S팀은 3거래일 만에 반등인데요. K뱅크가 3.4% 강세로 6,330원, S팀이 1.7% 오름세로 1,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엑스비스가 2.3%, 카나프 테라퓨틱스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 기대감이 재차 부각되면서 시장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의 메이저 수급 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 장중에 사자 포지션 유지할지 지켜보시고 또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하는지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500대 상장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0% 이상 급증했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투톱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의 성장폭은 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성과에 따른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가 흔들리면 이제 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자, 한국 반도체 청사진 어떻게 거래해야 할지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일본 뭐 이제 여기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갖다 이제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제 제조시설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하고 한데 지금 이제 이 보조금 전략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 한국의 이 반도체 쪽 생존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네. 한데요. 이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진입 비용을 사회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고정비를 국가가 분납해주면서 그 나라의 공급망에 한국 기업들을 물리적으로 위치시키는 건데요.
근데 이 보조금이 끊기게 되면 이제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우리보다 두세 배 비싸게 설정되어 있고 일본 같은 기업들도 에너지 비용이나 인프라 비용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보조금 이후의 전략을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핵심 전략 방향은 세 가지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익 모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단순 생산 거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현지 고객과의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고정 수익 기반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 팹은 한번 들어서고 나면 한 10에서 15년 쓰기 때문에 이 장기 고객들을 이 안에 락인시켜야 됩니다. 둘째는 공정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구축입니다. 이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로 인건비를 상쇄할 수 있고요. 우리 삼성전자나 SK가 가지고 있는 자동화 기술들을 현재 이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점들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파운드리 전략과의 연계입니다. 메모리만 하는 팹으로는 보조금 없이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HBM이나 차세대 패키징처럼 이 고부가 가치 산업을 연계해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공간을 사는 것이지 시간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고객과의 관계나 공정 효율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후의 생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용인 반도체 그 메가 클러스터 이게 지금 보니까 국가적 과제로 추진 중인 상황인데 사실 전력망도 그렇고 용수도 그렇고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요. 그럼 뭔가 좀 구조적이나 행정적으로 이런 게 좀 빠르게 해결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전략이지만 사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문제를 어떤 뭐 제도적인 측면이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행정 지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망, 용수, 도로 인프라는 사실 각각의 부처가 다릅니다. 산업부, 기후부, 예. 국토부, 심지어 지자체도 담당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법령과 논리로 움직이지만 총괄 조율 주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공재 공급의 조정 실패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처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죠. 가장 시급한 병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력 인프라의 선행 투자 문제입니다. 네. 이 반도체 팹 하나가 소도시 하나가 쓰는 정도의 전력을 씁니다. 네. 뭐 SK 하이닉스 2000팩 같은 경우에는 한 8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쓰는데요. 예. 용인 클러스터는 뭐 몇 배가 더, 수배가 더 필요하겠죠. 근데 한국전력의 투자 사이클은 이 팹 건설 사이클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팹이 먼저 들어가도 전기가 없으면 반도체 공장을 돌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인프라에 대한 선행 투자가 보증이 돼야 됩니다. 둘째는 환경 영향 평가나 인허가에 대한 패스트 트랙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술 패권 시대고 현재 구조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수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반도체 투자 타이밍이 기술 타이밍과 맞지 않아서 한 3년 정도가 지나버리게 되면 이미 구형 기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해법은 반도체 특별법의 어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를 명시해 주는 겁니다. 뭐 대통령 직속이 되어도 좋고 국무조정실 내에도 좋은데 이런 것들을 협의 기반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만약에 협의 기반으로 계속 된다면 가장 소극적인 부처의 속도가 전체의 속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럼 박사님 지금 저 용인 반도체 이 클러스터 쪽이 네. 삼성의 의사결정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 종합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종합적인 있습니다. 의사결정.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몇 개의 기업만 존재하기 때문에 네. 기업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결국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지금 전력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 인프라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제대로 갖추려면.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네. 뭐 논의된 것들이 많은데요. 뭐 소형 원자로를 이용하는 방식들도 있고 LNG를 이용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런 방식들 중에 사실 가장 빠른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와 달리 수요 예. 기반은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붐 시대에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채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취해야 됩니다. 지금 요즘 이 용어 이제 메모리의 파운드리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익숙했던 거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D램 같은 이거는 뭐 범용 제품이고 사이클 타고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런 차원의 분석이 아니고 네. 실적 전망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추면서 뭐 요런 거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설계해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기업들 이익 구조나 뭐 경기 변동성 요런 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세요? 그럼요. 아주 본질적인 구조 변화가 나타나게 될 건데요. 네. 이미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첨언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말 그대로 상품입니다. 예. 수요 공급에 미리 의해서 만들어서 가격이 그냥 파는 거고. 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는 걸 맞이하지 않습니까? 수요 네. 공급에 따라서 2016에서 한 18년 정도는 확 올랐다가 쭉 떨어지던 맞아요. 모습들을 예. 경험을 했었는데 파운드리화가 된다라는 건 이제 수주형 제품이 된다라는 거고 이 HBM4부터는 심지어는 고객 맞춤형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설계 사양을 주고 그거에 맞는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구조가 되면 네. 크게 두 가지가 바뀔 수 있는데요. 마진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마진이. 이 수주형 산업은 장기 계약 기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와 차세대 HBM에 대한 수주를 먼저 할 수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매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출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상품에 대한 매출 자체가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물고 들어오는 매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장기적이고 남이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매출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진입 장벽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과거에 범용 D램 같은 경우는 뭐 만들고 그냥 파는 물건입니다. 근데 HBM은 고객의 GPU 아키텍처와 맞물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블랙의 아키텍처와 맞물리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고 투자하더라도 이런 관계 예. 자산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기 변동성 측면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과거처럼 하방이 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창출하면서 가니까요. 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너무 많은 산업이 AI 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만약에 AI 투자 붐이 꺼지는 시점이 나타난다면 그 하방의 어떤 충격은 훨씬 더 클 수 있는, 왜냐하면 다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테니까요. 그 충격은 더 클 수 있어서 우리가 다변화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메모리 제조 쪽에서는 굉장히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후공정 생태계 이쪽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피지컬 AI라고 해서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뭐 칩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팹리스 쪽도 마찬가지고 뭔가 대기업 하청 느낌도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좀 독립적으로 좀 커갈 수 있는 뭔가 동력이 좀 부족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원인을 조금 따져봐야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 전 세계에서 팹리스 시장의 점유율은 미국이 한 82%고 우리가 한 자릿수입니다. 근데 그나마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나 SK 예.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기업의 수요가 떨어지면 팹리스의 생존도 같이 네. 결부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만들어도 팔 데가 없습니다. 이제 다른 기업들은 TSMC의 설계 파운드를 이용해서 글로벌 기업들을 만들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우리 사실상 그 통로는 차단되어 있고 삼성 파운드리만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삼성 파운드리는 어쩔 수 없이 대형 고객사 위주로 굴러갑니다. 둘째는 자본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페이퍼 그 비용조차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팹리스들을 한번 설계를 하고 이것들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 돈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입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달파나 아니면 그 투자 생태계가 있다 보니까 감당이 예.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아니면 이거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인재 구조 문제입니다. 예. SK 하이닉스나 삼성에 가면 그 소수의 인력들이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예. 스타트업으로 갈 유인이 없습니다. 글쎄요. 그렇다 보니까 처방이 사실 명확한데요. 어떤 그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여러 팹리스 스타트업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웨이퍼 같은 것들을 만들고 국가가 위험을 좀 분담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칩스법처럼 예. 팹리스 스타트업들에 대한 R&D 세액 공제들도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비용적인 부분 외에도 이 피지컬 AI 시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팹리스 기업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판을 깔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들이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의 자율주행 기업이나 로봇 기업들과 연동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실 대기업 밖의 고객들에게 판매한다라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점, 이 방향성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팹리스가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김 박사님께서 좀 뭐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주셨지만 말란 김에 조금 그거 한 게 네. 매번 우리가 반도체 강국하면서도 지금 우리 정민 앵커의 표현대로 우리 하청업자잖아요. 예.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언제 엔비디아나 AMD나 퀄컴 같은 회사가 물론 우리도 뭐 텔레칩스 같은 회사 있죠. 있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거든요.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아니, 똑똑한 우리 공학도들 진짜 많지 않습니까? 전기 전자 쪽에. 한국에서 지금 일할 여건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당장만 보면 부족한 점들이 상당히 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점들은요. 이제 예. 우리나라가 너무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혁신의 어떤 특성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변화라고 하는 건 여러 변화들이 맞물리면서 승수 효과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변화가 두 개의 변화를 촉발하고 네. 두 개가 네 개의 변화를 촉발하면서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는데 우리는 폭발된 결과만을 바라다 보니까 이 초반에 해야 되는 작은 점들을 많이 놓칩니다. 네. 이 작은 변화들부터 차곡차곡 해나가다 보면 사실 변화는 어느 순간에 저절로 이루어지고 그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는 시장에서의 유인 구조가 한국의 각 분야로 몰려드는 것들이 유리해지는 구조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변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실 미국에서 중국을 한참 이제 규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이 자생하는 힘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는 또 이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지정학과 경제학이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현상부터 조금 짚어보면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로 유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추정은 26년 말이 되더라도 20%를 간 넘는 자금률을 기록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굴기는 아직까지는 실패네요. 그렇죠. 굉장히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근데 조금 더 뜯어볼 게 있는 예. 게 향후 3년 안에 레거시 칩 생산 능력, 그러니까 과거 공정들은 네. 60% 이상 확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진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자금률은 분명 낮지만 레거시 공정에서의 물량 공세는 우리에겐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범용 디램이나 낸드가 저가 경쟁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창신 메모리가 DDR4 시장에서 저가 전략을 쓰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개입니다. 같이 저가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선단 제품으로 수요를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후단의 전략들을 세우고 있고요. 네. 의도적으로 DDR4 메모리 생산을 줄입니다. 그리고 DDR5나 아니면 HBM 믹스로 이제 전환하는 전략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제품 차원에서 어떤 디리스킹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장 차원의 디리스킹 전략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경쟁자로 볼 수도 있지만 한국 반도체 최대 수출국입니다. 예. 분명 거기에서 이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디커플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첨단 공정 제품의 중국 접근을 차단하면서도 중국 시장은 여전히 유지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예. 중국 단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뭐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을 계속 개척해야 되는 숙제는 존재하는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 생각보다 우리도 중국 반도체를 사다 쓰는 미래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가 반도체만이 아니라 밸류체인 전체로 확장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이 디리스킬링의 최적점이라고 하는 건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도 아닐 거고요. 어떤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요구하는 정도도 아닐 겁니다. 한국이 정해야 되는데 첨단 기술의 유출은 방지하면서도 중국 시장의 수익의 실용적 활용이 가능한 어떤 지점들을 전략적으로 정해야만 우리가 이 디리스킹 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기술적인 측면은 조금 아닌데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SK 하이닉스 ADR 네. 상장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거 주가에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이 ADR이 어떤 의미인지 좀 네. 이해하면 네. 좋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회 상장 비슷한 건데요. 예. 우리가 뉴욕 증시에 직접 상장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거래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투자자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만 이 그러면 거래가 돼야 하이닉스에서 되는. 추가로 주식을 좀 발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추가로. 네, 그리고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어떤 양적인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 거의 뭐 60 몇 퍼센트, 62%를 예, 예. 차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보다도 퍼가 낮습니다. 절반까지는 아닌데요. 좀 낮습니다. 이런 디스카운트 문제를 미국의 자본시장에 직접적으로 평가받으면서 올릴 수 있다는 면에서 단기적인 자금 확보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한국의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일단 ADR 상장으로 SK 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고 거기서는 아무래도 한국 서울에서 평가받는 것보다 주가가 조금 더
하기야 그 뭐 막내급인 마이크론이 저 정도 받는데. 그렇죠. 어, 네, 글로벌 투자자한테 평가를 받는 거고. 그러면 ADR 가격하고 우리 국내 하이닉스 주가하고도 또 수렴해 갈 거고. 그게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고 찾아야 있는 되는 전략입니다. 전략이다. 네. 아직 뭐 상장 규모라든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 그 SK하이닉스 측에서는 한 10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요. 네. 네. GTC 2026에서도 이렇게 마치 예측인 것처럼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계속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무언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도체 수출 사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수출 기업이잖아요. 지금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뭐 일단 작년 통계부터 보면요, 우리가 전체 수출에서 7천억 달러를 넘는 예. 경상 그 최대 수출 흑자를 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이 중에서 1,734억 달러입니다. 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예, 예. 뭐 말도 안 되는 역대 실적을 올렸는데요. 26년에도 계속될 거라는 추정입니다. 11% 정도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한 1,800억 달러 안팎에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AI 시장의 무게 중심이 지금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성능 반도체 수요보다는 이제는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이 비용 효율적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시장 점유율 지표도 뭐 굉장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이 한 62%, 예. 삼성이 한 17%다 보니까 전 세계 80%가 한국이 만들고 있거든요. 5개 중에 하나는 한국산 제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집중이 되다 보면 나중에 반도체 투자 붐이 꺾였을 때 그리고 이 리스크가 분산이 되지 않는 산업 구조 때문에 또 어떤 취약성이 밝혀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호조를 누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 이 현대차도 좀. 예. 현대차요. 네, 이 현대차 음. 이제 자동차 회사 아니잖아요. 이제는 자동차 회사만으로 볼 네, 수가 네. 없잖아요. 우리나라 예. 대표 로봇 회사로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아니 로봇 이전에 예. 네. 로봇 이전에 그래도 자동차 회사 자동차. 아닙니까? 아 맞죠. 여기는 지금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까지 온 겁니까 이게?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수준이 아직은 우리가 뭐 세계 여러 기업들하고 경쟁할 수준이 아니라는 건 이제 여러모로 밝혀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증이라든지 여러 그 기업들의 인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이 알고리즘에 대한 능력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쟁을 이제 계속 눈여겨볼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상징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SDV라고 하는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현대자동차 전략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SDV요? 예.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뭐 차량 이런 겁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SDV 전환이 이제 자동차나 예. 뭐 이제 설명해 주셨던 로봇 이런 많은 피지컬 AI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의 멸종과 탄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재밌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설명을 드리면 기존 내연기관에는 자동차 한 개에 이런 전자 제어 장치가 한 100여 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 각각의 부품의 공급사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는 이 100개의 ECU가 필요가 없고요. 고성능의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한 기능 그 컴퓨팅이 하나가 있고 굉장히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차량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SDV 체제가 예, 되면요. 예.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제 이런 전자 부품이나 그 전자 부품을 제어하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데 문제는 그 파일을 기존의 부품사가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사실 많은 지원들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환자금 공급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거든요. 예. 부품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여서 일단 생존을 해 있어야 뭐를 만들 텐데요. 전환자금이 이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지금은 현대차가 부품 공급사에게 SDV 생태계를 위한 소프트웨어나 협력 툴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호혜적인 측면에 그쳐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에게 그런 지원을 해줄 인센티브를 마련을 해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력 재훈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기존에 하드웨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추려면 못해도 2, 3년이 걸립니다. 예.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28년에서 30년에 이런
인력 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구호처럼 외치고 있지만 뭐 현대자동차의 SDV 전략, 로봇 전략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이게 진짜로 구현되지 않을 가능성들도 점쳐볼 수가 있어서 이런 지원이나 전략들이 지금부터 빠르게 뒷받침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원이나 뒷받침.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박사님이 열심히 지금 눈 맞추면서 설명을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생기는데 네. 머리는 희끗희끗한데 얼굴은 대학원생이시네. 4학년이세요, 5학년이세요? 네, 분장해서 그렇습니다. 네. 연배가 짐작이 안 가네. 아니 그리고 지금 저기 요거 이제 배송 아니 하도 이제 현대차가 로봇으로 간다니까. 네. 배송 로봇, 뭐 무인 드론, 뭐 네, 스마트 네. 팩토리 이런 것도 현대차 그룹에다가 기대해 볼 만한 그건가요? 산업인가요? 그렇죠. 사실 한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지금 끊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연쇄 효과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뭐 전방 예. 효과, 후방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어쩌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상 가장 큰 전후방 연쇄 효과를 가져오는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방 연쇄를 보면 자율주행이 성숙하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무인 배송, 뭐 무인 이동, 뭐 화물도 이제 무인으로 가능하게 될 거고요. 예. 그러다 보면 물류 비용도 낮아지고 서비스가 가지 못했던 지역까지 시장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소비와 생산의 공간적인 구분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후방 연쇄가 훨씬 더 직접적인데요. 자율주행 한 대에 2~3천 개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라이더, 레이더, 뭐 인공지능 센서, 고정밀 지도, 뭐 데이터 엣지 그러니까, 컴퓨팅 뭐 예.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돌이켜 보면 이것이 전부 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통신 산업, IT 산업에는 B2B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연쇄 효과가 전방 후방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피지컬 AI로의 확장도 커집니다. 로봇 산업, 스마트 팩토리, 드론 물류 이런 것들인데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을 일반화해 보면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를 계획하고 실시간으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로봇이나 드론에 그대로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이때가 돼서야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높아진 생산성이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고령화로 줄어드는 노동 투입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창출하는 수요가 나타나면 이 세 가지가 믹스되어야만 이제 잠재 성장률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도대체 왜 도와줘야 돼? 저 개별 기업의 저 무언가를 우리가 왜 지원해야 돼? 왜 국가가 고민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개별 기업의 도움이 아니라 개별 기업을 매개로 한국 전체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걸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키우는 전방, 연방, 후방 그리고 피지컬 AI로 연계가 되는 기술적 매개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또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형주들은 뭐 상승폭이 좀 더 확대가 되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 4% 넘게 올라가네요. 그래요. 예. 예. 전반적으로 금리 하락, 환율 하락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오늘은 안정적인 하루입니다. 그러게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